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늘 소중합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기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기담이라는 것은 기이하고 괴상한 이야기를 뜻하고 있죠. 오늘 이야기는요, 조선시대 성군으로 손꼽히고 있는 정조 왕이 재위하던 1775년부터 1799년까지 약 25년 동안 조선에서 벌어진 억울한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를 수사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한 심리록에 실제로 담겨있는 잔혹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강원도 안흥의 쇄도가였던 구양운의 집입니다. 실제 사진은 아닙니다. 어느 날 집에서 갑자기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들렸고요. 하인들이 다급히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죠. 당시 구양운의 집에는 임신 중이었던 둘째 며느리가 있었는데 며느리가 무언가를 보고 크게 놀라서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리면서 기절해 있던 것이었어요. 며칠 뒤 며느리는 아이를 유산해버렸고요. 이 일을 시작으로 구씨 집안에는 더욱더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집안 식구들이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고요. 밤에 하인들이 헛것을 보고는 놀라서 기절을 하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던 여느 때와 같은 날이었어요. 갑자기 구양운의 장남 구소사의 아들, 그러니까 즉 이 구양운의 손자가 밥을 먹다가 악! 소리를 내고 쓰러집니다. 가족들은 놀랬고 더욱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몇 숟갈 뜨지 않은 밥 안에 붉은 빛이 감도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밥 안을 파보니까 밥 안에는 피가 한가득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구양운의 어린 손자는 그대로 알아누웠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사망합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생기다 보니 집안에서 일하던 하인들마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고 밤만 되면 지붕이나 바닥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또는 여자의 혼령을 보았다 하는 일들이 막 소문이 무성해지면서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중에 몇몇 하인들은요, 더 이상 이 공포감을 견디지 못해 월급도 제대로 받지 않고 도망쳐버리기도 했고요. 집안 어른이었던 구양운은 처음에 그런 소문을 내고 다니는 하인들을 불러서 엄하게 꾸짖기도 하고 달래도 보고 어떻게든 이 사건을 무마해보려고 했지만 집안 사람들의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만 갔고 마을의 소문까지 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철원 근처 안협의 쇄도가였던 이연의 집안에서도 이와 비슷한 해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연 집안의 하녀가요, 미친 듯이 발광을 하다가 대문 앞에서 직접 목을 메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집 앞에서 누가 목을 메고 죽었다는, 아이고 큰일 날 일이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집안 식구들은 밤이 되면 울려 퍼지는 아이고 아이고 하는 여성의 곡소리에 시달렸다고 해요. 문제는 이 소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는지를 모른다는 거였죠. 사람들은 집안에 귀신이 든 거라면서 수군댔습니다. 이렇게 두 집안에서 계속적으로 기이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수군댔고 소문은 났고요. 그러자 그 지역의 현감, 그러니까 현감은 시장이나 군수를 얘기하는데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근처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시신은 관도 없이 그냥 자루에 넣어진 채 묻혀 있었는데요. 자루를 열어보니까 온 몸에 칡넝쿨이 감겨져 있었고요. 입에는 재갈이 물려져 있는 아주 잔혹한 상태였어요. 게다가 시신의 입과 코에서는
모래가 잔뜩 나왔고 손가락 사이사이에도 모래가 가득 끼어 있었죠. 당시의 수사기법은 현대사회에 비하면 당연히 걸음마 단계였어요. 하지만 조선시대에 존재했던 법의학 서적 무원록에 따르면 이렇게 시신이 발견될 경우 물에 빠져 죽은 경우와 일치했습니다. 입과 코에서 모래가 나왔다는 건 시신이 산채로 물에 빠져 죽었다라는 증거겠죠. 탐문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곧 시신의 신원이 밝혀졌어요. 그 사람은 바로 구양운의 딸이자 이연의 큰집 며느리 구소사였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구양운과 이연 이 두 집안은 사돈관계였어요. 구양운에게는 딸 구소사가 있었는데 이 구소사가 이연의 형님의 외아들과 혼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딸은 종손 맏며느리가 되죠. 그런데 시집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사망해버립니다. 안타깝게도 과부가 되어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이연의 집에 이웃마을 안국태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하길 이댁 종손 며느리 집에 남정네가 드나드는 것을 봤다면서 그런 이야기가 지금 소문이 여기저기 퍼졌다고 얘기해요.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자가 이런 소문을 가지고 있다는 건 집안 망신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연이 그 말을 누구한테 들었냐? 라고 물었지만 안국태는 관례상 말해줄 수 없지만 며느리 단속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핀잔을 주고 돌아갑니다. 이연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양반 집안의 종손 맏며느리가 간음이라니요. 사대부 집안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이런 소문 자체는 사실 여부를 떠나 당시의 시대상에는 그냥 지을 수 없는 가문의 치욕인 거죠. 그래서 이연은 서둘러 집안의 어르신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흉흉한 소문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죠. 어떤 이들은 이 소문의 진상을 먼저 알아봐야 되지 않냐? 하지만 만약 관아에서 이 사건을 조사해서 며느리가 간음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사헌부의 잔여안이라는 곳에 이름이 오를 수 있다면서 몇 사람들이 강력히 반대합니다. 사헌부는요, 조선시대 사대부의 품행과 풍속을 감찰하던 기관이었는데 양반집 여식들 중에서 품행이 안 좋거나 3번 이상 재혼한 사람들의 이름을 실제로 이 잔여안에 적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름이 오르게 되면 이 집안은 불명예스러운 집안으로 낙인이 찍히고 그 자식들까지 과거 시험, 관직 얻는데 불이익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 어른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며느리는 죽어야 합니다 라는데 의견이 모아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구소사를 사실 확인도 없이 죽인 것이 만약 나중에 이 구씨 집안 구양운의 집에서 알게 된다면 이건 그 집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고심하던 끝에 이연은 구소사의 오빠 구성대를 불러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친오빠는 잠시 고민하다가 출가 외인이고 집안에 불명예스러운 일을 끼칠 수 있으니 이연의 집안 뜻에 따르겠다고 말하죠. 암살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임진강변이었어요. 이 강둑에 이연과 같이 사건을 도모했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구성대 오빠에게도 기별을 해서 이곳에 오라고 했죠. 그리고는 하인을 시켜 며느리 구소사도 이쪽으로 오게 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며느리는 예쁘게 단장하고 하인을 따라 강둑으로 왔죠. 하지만 그녀가 도착하자마자 일가 친척들이 그녀를 빙 둘러쌉니다.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두려워하던 찰나 저기 친정오빠
구성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오라버니! 하고 반가움에 소리를 질렀죠. 하지만 오빠의 눈빛은 싸늘했고 아무런 대꾸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연이 말합니다. 네가 사대부 며느리로서 음란한 행위를 저질러 이런 더러운 소문을 퍼졌으니 그 수치를 죽음으로 씻어야 할 것이야. 전혀 모르던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구소사는 거짓이라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곧 그녀의 손과 발이 넝쿨로 칭칭 감겨졌고 그녀는 저항했지만 때로 달려드는 이 집안 사람들을 버틸 수 없었습니다. 구소단은 사람들한테 단 한 번만이라도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소리쳤지만 그녀의 입에는 재갈이 물려졌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녀를 자루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젊은 장정들이 그 자루를 들고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자루 속에 있던 구소사가 두려움을 느끼면서 안에서 떨면서 통곡을 하고 몸부림을 쳤지만 자루는 깊은 물속으로 던져집니다. 그렇게 물속에서 버둥대던 자루가 천천히 가라앉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움직임이 멈춥니다. 자루째로 구덩이에 매장된 그녀의 시신이 현감에 의해서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먼저 말씀드렸던 구양원과 이연의 집에는 흉흉한 일들이 이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짐작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정조가 지시한 수사에 의해 모든 게 발각되어 버리죠. 이후에 이연과 오빠가 공범으로 체포가 되었고 누가 주동자였는지를 가리기 위해서 신문을 하던 중 오빠 구성대는 사망하게 됐고 이연에게도 사형이 내려지기는 했지만 당시의 조선법 대명률에 따르면 70 이상의 나이의 노인에게는 사형이 처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곤장 50대를 맞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나라는요, 유교와 성리학이 깊이 자리 잡은 조선 후기부터 남성 중심적인 사회 질서가 형성됐고 그러다 보니 여성이 지켜야 할 규율 또한 아주 엄격해집니다. 그 때문에 여성들은 당시에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참아야 하는 일이 상당히 많았죠. 그들 중엔 억울한 죽임뿐만 아니라 죽임을 강요당한 여성들도 있었고 그런 슬픈 이야기가 모여서 책으로 전해지고 최근에는 영화로까지 만들어집니다. 그중 1986년에 만들어진 여곡성이라는 공포영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여곡성이란 여자의 울음, 소리라는 뜻인데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여인의 한이 집안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는다는 내용입니다. 당시에는 아주 충격적인 비주얼과 그 엽기적인 무서운 장면, 분장들이 아직도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데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영화를 보고 큰아버지가 보시다 밥그릇을 얹었다라고 할 정도로 당시의 이야기로는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영화입니다. 특히 시어머니 몸속에 들어간 귀신이 새벽에 닭피를 마시는 장면 또는 남편을 속여서 지렁이 국수를 먹이는 모습은 사실 지금까지도 한국 영화 공포 영화계의 거의 레전드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여곡성이 이번에 새롭게 리메이크 되어서 개봉한다고 합니다. 영화 포스터를 가져와 봤어요. 배우 서영희, 손나은, 이태리, 박민지 씨가 주연이었고요. 이 원인 모를 죽음이 계속 이어지는 한 집에 우연히 발을 들인 옥분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신씨 부인과 그 집안의 충격적인 비밀을 마주하는 이야기였는데요. 최근에 보는 굉장히 보기 드물었던 사극 미스테리 공포물이라 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렁이 국수, 닭피 이런 거 먹는 장면이 사실 원작의 시그니처 같은 명장면들인데 현재의 새로운 기술과 연출을 통해
어떻게 표현되었을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주인공 서영희 씨가 아마 공포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김봉남 살인사건의 전말에서 정말 어쩜 저래 하는 연기를 보여주셨거든요. 이분의 새로운 영화라서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고편 확인하시죠. 명심해라. 내 허락 없인 절대 이 집 밖을 나서지 마라. 이 집안에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마지막, 절대 엿보지도 근처에 얼씬하지도 마라. 이 집은 이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을 떠나십시오. 어서 이 집을 떠나십시오. 지금까지 영화 소개와 그 스토리, 실존하는 스토리와 함께하는 디바 제시카의 토요 미스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일본 내에서 전쟁의 피해도 없었고 지진도 자주 없었기에 상당히 안전하고 평화로운 그런 살기 좋은 도시로 알려진 곳이 있습니다. 여긴 이시카와현의 가나자와시인데요. 그런데 이곳 2010년에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건 당일은 3월 29일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던 한 인부가 도로 근처에 있는 숲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합니다.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여행용 트렁크였어요. 겉으로 봐서 멀쩡해 보이는 이런 큰 트렁크가 갑자기 이렇게 숲에 이렇게 내동댕이 쳐져가지고 버려져 있는 게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한 인부가 가까이 가보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가 이 근처에 도달하게 되자 갑자기 막 뒤돌아서 구역질을 합니다. 왜냐면요, 이 주변에서 아주 역하고 뭔가 썩고 있는 듯한 강렬한 냄새를 맡았기 때문이었죠. 가방 안에는 어쩌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을 수도 있는 생각이 들었고 그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죠. 이 트렁크는 자물쇠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실제 현장인데요. 경찰들이 도착을 해서 그 트렁크를 열었고 그곳에는 끔찍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안에는 형체를 알 수 없는, 거의 너무 심하게 부패돼서 알 수 없는 그런 여성의 시신이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긴 트렁크 가방입니다. 여기 시신이 들어있었어요. 더 끔찍했던 건 시신을 이 안에 억지로 구겨 넣기 위해서 관절이 모두 꺾여 있는 상태였고요. 이 시신의 신원 파악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였는지 머리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런 잔인한 범행이 밝혀지면서 일본 전체가 경악했고요. 언론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여론이 이렇게 들끓게 되니까 일본에서도 이 사건에 90여 명에 달하는 대대적인 인력을 투입해서 수사 본부를 세우고 수사가 시작됐죠. 시신을 부검했습니다.
그녀는 사후 2주에서 2개월 정도 지난 상태로 밝혀졌는데 너무도 부패를 많이 한 탓에 혈액형을 알아낼 수가 없었고 지문조차 채취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다행히 사건 현장 근처에서 한 장의 외국인 등록증이 발견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죽은 여성이 누구인지 신원을 유추할 수 있었죠. 이 주인은 한국 제주도 출신의 30대 여성 A씨였습니다. A씨는요, 2006년 일본인과 결혼을 해서 일본에 들어왔고요. 원래 살던 곳은 이시카와현에서 400km 정도 떨어진 오사카였다고 해요. 그런데 오사카에서는 그녀가 시신으로 발견되기 6개월 전인 2009년 9월 달에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일단 그녀의 신원을 확인하고 나서 주변 인물들을 탐색하면서 점점 수사망을 좁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지 4일 뒤인 4월 1일. 이게 이제 막 언론에서 대대적인 보도를 멈추지 않았고요. 수사본부가 막 몇 명이 해서 꾸려졌다 막 이런 소식에 압박감을 느꼈던 걸까요? 누군가 경찰서의 문을 두드리고 자신이 범인이라면서 자수하게 됩니다. 그는 무직의 60대 남성 이누마 세이치였습니다. 경찰 진술에서 내가 살인한 여성은 하루코라는 이름을 쓰는 한국 여성이었다. 데리헤루라는 광고를 통해서 그녀를 3차례 만났다고 진술합니다. 데리헤루라는 것은 딜리버리 헬스의 일본식 발음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출장 성매매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누마 세이치는 A씨를 왜 살해했냐라는 살해 동기를 묻는 질문에 잡지에서 광고를 보고 이 여성을 불렀는데 그녀가 나왔고 그래서 한 번 만났는데 이후에 막무가내로 나를 찾아와가지고 성매매를 제안을 하고 심지어 돈까지 나한테 요구했다. 나는 이것을 거부했지만 다만 그녀를 달래기 위해서 맛있는 것을 사주기도 했고 내 집에서 잠을 재워 보내기도 했다. 나는 친절하게 대했다라고 진술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에 따르면 자신을 계속 괴롭혔던 그녀가 돈 요구가 끊이지 않았고요. 급기야 자신의 남자친구라고 부르는 야쿠자를 불러내서 막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데 이걸 막으려고 그녀와 실랑이를 하던 중 목을 조르게 됐고 잘못해서 급소를 눌러 그녀를 사망하게 했다고 진술합니다. 후에 시신을 유기할 방법을 찾다가 여행 가방에 넣어서 유기했는데 그녀의 몸이 다 들어가지 않자 차 안에서 톱으로 목을 절단했다고 진술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진술에서 결코 나는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하게 되죠. 경찰은 그의 자택을 조사합니다. 근데 이곳에서 여성용 손거울, 손톱, 그리고 수많은 호텔의 라이터, 그리고 자신의 범행에 관한 자기가 모아놓은 신문기사가 발견되는데요. 경찰은 이를 통해서 이누마 세이치가 성매매를 자주 했던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요. 연일 이렇게 대대적으로 사건을 보도하던 일본 뉴스가 어째서인지 사망한 여성의 신원이 성매매를 하던 한국인 여성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조금 잠잠해져요. 그리고 심지어 성매매했던 한국 여성한테 비난의 화살이 날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누마 세이치는 평소 건실하고 착한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자수까지 했으니까 충분히 이거를 좀 정상 참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식으로 일본 여론이 점점 좀 그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살인범인데도 불구하고요. 더욱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 A씨 있잖아요. A씨는 사실 그렇게 자신의 그 동포인 한국 사람들에게도 차가운 대접을 받았던 것 같아요.
단 한 명의 친구가 그녀와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고 나서 걱정이 돼서 실종 신고를 했던 거고요. 대한민국 영사관에까지 신고를 했지만 사실 그곳에서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는 못했고요. 또 일본 경찰이 이시카와 현의 한국인 여성 성매매 업소에 이제 하루코라는 여성을 아십니까? 라고 하고 이제 막 다 돌아다니면서 물었다고 해요. 하지만 한결같이 수사 협조를 거부합니다. 사건에 연루되기 자체를 굉장히 꺼려했던 거예요. 아무래도 성매매 업소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좀 불법적인 일과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불법 체류자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녀에 대해서 너무 가깝게 연루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죠. 결국 누구도 알아주지 못한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그녀는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관심받지 못합니다. 그녀의 삶은 일본 내에서는 한국인, 그냥 위장 결혼한 한국인 또는 불법 체류자에 불과했던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범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누마 세이치는 경찰이 사체를 발견하기 전 이 범행에 사용했던 차를 팔아버렸어요. 근데 그가 이 시신이 여행용 가방에 다 담기지 않아서 차에서 목을 톱으로 잘랐다고 하는데 사실 거기에서 그런 흔적들이 발견되면은 증거를 찾은 건데 차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증거가 없어졌죠. 자수를 한 이후에는 한국인 여성 A씨가 자신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언론 앞에서는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보이면서 약간 동정표를 받기도 했고요. 일본 여론은 그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그가 자수를 하긴 했지만 경찰에서도 A씨를 사망한 증거를 찾아야 이 범행을 입증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려면 목 부분을 찾아야 했어요. A씨. 근데 이걸 못 찾는 겁니다. 어디에도 이 그녀의 A씨의 목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누마 세이치의 범행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결국 2011년 6월 27일 재판이 열렸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인 재판원 제도에 따라서 일본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재판원들은 피해자의 주검의 질식사로 보이는 소견이 없고 너무 부패돼서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걸 증명할 증거도 없다. 이해되세요? 그는 목을 졸라서 죽였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고요. 이건 판단이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게 됩니다. 즉 결정적인 살인의 증거와 살인 동기 또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그의 살인 혐의는 적용되지 못했고 상해치사, 시체 유기죄만이 성립되어 그는 징역 9년을 선고받게 되죠. 물론 A씨의 유가족들이 분노하면서 항소했고요. 한국 외교통상부도 일본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모든 것은 제자리였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A씨의 유가족에 따르면 그녀는 집안에 감당하기 힘든 빚을 갚기 위해서 일본으로 떠났다고 해요.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힘든 삶을 살았던 그녀지만 한편으로는 자신과 더 나은 가족의 삶을 위해서 애쓰던 우리의 모습과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었을 테니까요. 안타까운 한국인 토막살인 사건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